소울 스토리타임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유정 작가의 더 굿선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강렬한 심리 스릴러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을 긴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결표 11년 전, 저는 14살이고 혜진이는 15살이었습니다. 우리는 중학교를 졸업할 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뜻에 따라 저는 공부와 함께 수영을 계속할 수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선택했습니다.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할 만큼 성적이 좋았던 혜진이는 대신 예술고를 선택했습니다. 문화-직업학교. 그는 더 높은 목표를 세우라고 설득하려는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고 스스로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직업학교에서 생활비 외에도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그곳에 가면 영화계에서 일한다는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흔들렸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는 사실상 혼자였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가 3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그를 데려가 키우신 할아버지는 간경변과 신부전으로 몇 달 동안 병원에 계셨습니다. 그가 나아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혜진은 세상에서 가장 바쁜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학교에 다녔고 저녁에는 주유소에서 시급 2,900원으로 일했고 병원에서 할아버지 옆에서 잤습니다. 혜진과 할아버지는 병이 나기 전부터도 잘 사는 편이 아니었다. 그들은 할아버지가 받은 정부 지원금과 재활용을 위한 종이를 모아서 번 약간의 돈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혜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자리를 구할 필요가 없었다. 할아버지는 악명 높은 술주정뱅이였지만 어린 손자에게 생계를 의지할 만큼은 양심에 어긋나지 않았다. 사실 그는 너는 학교에 집중해, 나머지는 내가 다 해줄게라고 고집했다. 하지만 그는 무너졌다. 그때도 바빴어요. 국가 수영팀에 발탁되어서 뉴질랜드 주니어 세계 선수권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특별 동기 훈련 캠프에 있었고 스케줄 때문에 혜진이와 자주 어울릴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매일 혜진이와 할아버지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려주셨어요. 그녀는 수영장에 왔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음식을 가지고 병원에 가는 것 같았다. 2005년 마지막 날, 코치는 훈련 세션을 단축하고 모두에게 오후 휴식을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집에 가서 엄마에게 몸을 맡기고 다음 날 오전 9시에 상쾌하게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이미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행복해 보였고 들떠 보였습니다. 그녀의 곧은 머리카락은 내가 전에 본 적이 없는 흰색 외투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고 심지어 화장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안전벨트를 매었다. 어디 가는 거야? 그녀는 동숭동이라고 말했는데 그 말은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했다. 혜진 할아버지가 치료받고 있는 병원 앞에 도착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혜진이 달려나왔다. 나는 안전벨트를 풀었다. 나는 상황을 읽어서 어머니가 동숭동 어딘가로 간다는 것을 알았고 혜진과 어울려야 했다. 안 돼, 나가지 마, 어머니가 말했다. 혜진이는 나에게 싱긋 웃으며 뒷좌석에 올랐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머니는 하루 일찍 그에게 인사했다. 너도, 어머니, 혜진은 등 뒤에서 무언가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의 얼굴만큼 큰 하트 모양의 붉은 막대사탕의 하얀 글씨로 내 눈동자에 사과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그것을 받는 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그녀의 뺨은 붉어지고 눈은 아래로 처져 있었다. 내가 아는 한, 혜진이 처음으로 그녀의 어머니를 불렀다. 그녀는 그것에 감동을 받았거나 아니면 그녀가 그의 눈동자라는 것을 좋아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나는 그녀의 얼굴에서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다. 할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대시보드에 사탕을 조심스럽게 놓으며 물었다. 혜진이 싱긋 웃었다. 그는 내가 일하러 갔다고 생각해요. 어머니도 미소를 지으며 백미러로 그의 눈을 마주쳤다. 여전히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나는 묻지 않았다. 그녀가 전에 동숭동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다. 혜진은 훈련 캠프와 연습에 대해 물었지만 나는 반음절로 대답했다. 좋다, 아니다, 그렇다. 그러자 어머니가 대화를 이어받아 그의 할아버지의 병에 대해 묻고 두 사람만 아는 책이나 영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차는 대학로에 도착하기 전에 지옥 같은 교통체증을 헤치고 나갔다. 어머니는 주차장을 몇 바퀴 돌고 나서 마침내 자리를 잡았다. 가자,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려 반짝이는 요정 불빛으로 장식된 거리를 걸었다. 보도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나란히 걷는 게 힘들었다. 어머니는 흔들리며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나는 손을 내밀어 도와주려고 했지만 혜진이 이미 그녀 옆에 있어서 그녀를 들어올리고 있었다. 그녀가 몇 걸음 후 다시 뒤로 넘어졌을 때 그는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그녀 옆을 걸었다. 나는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 조금 후에 우리는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우리가 왜 동숭동에 있는지 몰랐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주스잔을 들어올리며 달콤하면서도 씁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1살 더 먹었고 혜진과 나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그저 새해를 축하하는 줄 알았습니다. 음식이 어땠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평범했다. 아니면 내 기분이 평범했을 수도 있다. 혜진과 나는 2년 전에 만났고 그 이후로 어머니는 그를 아들의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는 듯했다. 어머니는 항상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할 순간에 그를 바라보았다. 내 생일 파티든 학교 행사든 부드럽고 상냥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린 시절 매일 보았던 그 눈으로 동생을 바라보았다. 혜진이랑 나만 있을 때는 절친이었어. 엄마랑 나만 있을 때도 그랬어. 둘 다 나와 함께 있기 위해 사는 것 같았어.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있는 지금 나는 세 번째 바퀴 같은 기분이었어. 이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게 싫었어. 그들의 유대감을 원망하는 내가 멍청한 놈인 것 같았고 그래서 더 기분이 나빠졌어. 우리는 1시간쯤 후에 식당을 나갔다. 두 사람이 군중을 헤치고 길을 인도했는데 우리가 안으로 들어간 이후로 군중이 2배로 늘어난 것 같았다. 우리는 가게에 들렀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체크 무늬 스카프를 하나씩 사서 목에 걸었다. 내 것은 초록색이고 혜진의 것은 노란색이었다. 어머니는 그것이 새해 선물이라고 말씀하셨다. 어머니는 우리가 그것을 입으면 잘 어울린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녀의 시선은 혜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나다의 마지막 프로이라는 간판이 있는 예술영화영화관 하이퍼테크 나다 앞에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티켓 부스로 갔습니다. 우리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가 혜진에게 물었다. 뭐요? 혜진이 웃었다. 이유도 모른 채 여기까지 온 거요? 공기가 더 따뜻해졌습니다. 내 스카프가 꽉 조여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떠나서 앉았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뭘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그들은 내가 마음을 읽는다고 생각했을까요? 나다의 마지막 프로포즈는 흥행에 실패한 그 해의 모든 최고의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제였다. 그날은 시티 오브 갓이라는 브라질 영화를 상영하고 있었다. 혜진이 여기 오자고 제안했던 것이다. 그는 영화가 개봉하면 보고 싶었지만 성인 등급이라는 것을 알고 포기했었다. 나다에서 다시 상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보호자로 함께할 수 있는 어머니가 생각났다고 말했다. 그는 그 점에 대해 옳았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막지 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화는 유쾌하고 활기찼습니다. 저는 곧 우울함을 잊었습니다. 빈곤, 마약, 범죄로 가득 찬 리우데자네이루의 파벨라를 배경으로 한 이 이야기는 젊은 갱단원 그룹을 따라갔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길을 가는 두 소년에 대한 성장 스토리였는데 한 명은 사진작가가 되고 다른 한 명은 거리를 지배했습니다. 나는 달기 확실한 죽음을 피하는 오프닝 장면부터 웃기 시작했습니다. 영화 내내 킥킥 웃었습니다. 릴 제이가 모텔로 달려가서 모든 사람을 총으로 쏴 죽였을 때 나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때 나는 영화관에서 웃는 사람이 나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나를 응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처럼 반짝이는 그녀의 눈은 무엇이 그렇게 웃기니? 라고 묻고 있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우리가 차로 돌아가는 동안 그녀는 조용했다. 혜진도 말없이 정면만 바라보았다. 나는 뒤를 따랐다. 나는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몰랐다. 그거 불안했어. 어머니가 차를 시동한 후 말했다. 그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라니 믿을 수 없어. 인생은 정말 슬플 수 있어. 그래서 그녀는 영화관에서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았던 거였구나. 나한테는 재밌고 신나는 영화였지만 불안하고 우울한 영화였을 거야. 어느 부분이 불안하거나 우울해야 할까? 나는 궁금했다. 행복한 이야기는 대개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죠. 혜진이 잠시 후 대답했다. 나는 그를 돌아보았다. 희망을 갖는다고 해서 상황이 덜 끔찍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말을 이었다. 상황은 그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복잡합니다. 그는 내 시선을 마주쳤다. 그의 눈은 맞지? 라고 묻고 있었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나보다 몇 달 더 많았지만 10살 더 많은 듯했고 키도 한두 자 더 컸다. 마치 어머니의 또래와 같았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니 어머니가 물었다. 혜진은 다시 멈췄다. 저는 언젠가는 더 평등해질 거라고 믿어야 해요. 우리가 그것을 향해 노력한다면 말이죠.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백미러로 그를 지켜보셨고 나는 다시 앞으로 돌아섰다. 우리가 광화문 근처의 신호등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그녀는 마침내 그에게 영화는 어땠어? 라고 물었습니다. 대부를 했다면 그런 식이었을 거라는 리뷰를 읽었어요. 그들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혜진이 말했다. 그게 그가 그것을 좋아한다는 뜻이었나? 아니면 싫어한다는 뜻이었나? 그래서 좋아했니? 어머니가 말했다. 네, 혜진은 그 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는 아직도 영화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운전을 계속하자 보신각의 종이 울리기 시작하며 사정을 알렸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고 우리 각자는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말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혜진이 문을 열며 말했다. 어머니가 그를 따라 차에서 내렸다. 안에서 나는 혜진이 절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마치 그들이 대등한 존재인 것처럼 악수를 청했다. 혜진은 악수를 받기 전에 망설였다. 그 대화는 5초도 걸리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는 듯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 어머니가 차로 돌아갔다. 혜진이가 서 있었고 그의 노란색 스카프가 어둠 속에서 펄럭였다. 나는 내 스카프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것을 벗고 나서 손에 쥐고 있었지만 영화 중에 어느 순간 그것을 놓아버렸을 것이다. 아마도 내가 웃다가 어머니의 눈을 마주쳤을 때
내지가 삼바에 맞춰 사람들을 총으로 쏴 죽였을 때였을 것이다. 영화 속 대사가 떠올랐다. 예외가 규칙이 된다. 나는 어머니의 외아들이었다. 그게 규칙이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외가 생겼다. 혜진은 다음 해 3월에 유민의 자리를 대신해 그녀의 양자가 되었다. 예외가 규칙이 되었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